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재명 대표하고 정규재 한국경제TV에서 이 사람 주필했던 분이잖아요. 네. 예.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 A의 유튜브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규재 주필이 했던 이야기가 더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극찬을 해놨던데. 내란 이후에 이분도 입장이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좀 그런 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내란 이후에는 윤석열은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분이. 예. 내란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말이 안 된다. 뭐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체들이 정규재 주필도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걸 받아서 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정규재 주필을 만난 거는 뭐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 행보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 어쨌든 이제 오른쪽을 좀 확장해 가는 전략에서 정규재 주필을 만난 것 같고, 근데 어제 정규재 주필이 한 얘기를 보면서 제가 든 느낌은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파나 이런 이제 보수 논객들이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이제 괴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속으로 그런 편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공산당하면 뿔난 사람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편향적이고 뭐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 만나면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랑 대화를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런 정도로까지. 또리 장군에 나오는 김일성은 이제 돼지로 돼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 또리 장군에. 우리 장군은 잘 못 봐갖고 모르겠어요.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도 보수의 품격을 유지하는 분, 평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대기업들은 좋아하겠다. 그리고 좀 기득권은 좋아하지만 대한민국 보수의 정신을 어떻게 이제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을 시킬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런 분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좀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뭐 뜻이 그런 대로,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가치, 진보, 평등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그런 대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논의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됐습니다. 이제 우리 스픽스에서 정규재 주필님과 송영길 대표가 같이 이제 토론하고 하는데, 와,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뭐 제대로 된 이제 석각들이 모여서 또 실물 경제를 잘 알고 또 현실 정치를 아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니까 하나하나가 생각이 다른데도 와, 저렇게 간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규재 주필의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 토론을 보면서 아, 보수의 품격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이렇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국민들 지지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유일한 좌파인 김민하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좌파. 네. 그 제가 이제 뭐 좌파기 때문에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고 늘 좌파.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늘 밸런스가 맞아. 김민하 평론가가 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윤석열 정권 2년 반 좀 넘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공론장의 수준이라든가 이 모든 게 하향 평준화됐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이 사실 그 정도의 제가 이제 그 방송이나 뭐 논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10년 전, 20년 전에 다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리고 다 이렇게 했어. 정규재 주필이라는 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면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하여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 시점이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지금 최경영 기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굉장히 미워했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분이 한국경제신문 주필 출신이고 이분이 펜앤드마이크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아, 펜앤드마이크에서도 있었어요? 거기 창립자예요, 이분이. 만든 사람이고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탄핵 소추되고 했을 때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다 고사하고 유일하게 이 인터뷰를 한 게 그 정규재 TV의 정규재 전 주필이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때 소위 언론계에서 왜 이 정규 언론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유튜브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이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유튜브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렇지. 그런 그렇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판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논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각을 세우고 뭐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겪고 이 했던 일 무슨 바이든 날리면 무슨 뭐 이따위 얘기들과 비교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고 그렇지. 아주 사치스러운 논쟁이었다. 그때는 그걸- 좀 이념 가지고 논쟁을 할 만했어. 할 그쵸. 만했어 좀. 그게 네. 체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러한 정치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악마화되고 완전히 뭐 이재명 대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연쇄 살인마잖아요 지금. 그렇지. 뭐 연쇄 살인마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연쇄 살인마 이런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정책적 논의가 되고 최근에 그리고 중도 보수론 이런 거를 통해서 중도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 이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지낸 사람하고도 정책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토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규재 같은 사람하고도 사실은 이런 정도의 논의가 원래 됐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민주당이 이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주류 세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만 붙이면 주류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이게 얼마나 이제 보수적인가를 드러내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과거에 정경련이 만든 신문이고 최대 주주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제 사람들이 아니죠. 다 법인들도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행보는 전부 이제 정경련 편들기밖에 없어요. 한국경제신문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종사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A도 사실 재벌 사돈집이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사돈집이잖아요. 뭐 과거에 동아일보의 영광인 채널 A 어디 있습니까? 재벌 사돈집으로 그 종편에 이렇게 겨우 따가지고 이렇게 이 근근하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종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게 시장과 똑같은 걸로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거든. 그래서 반기업 정서면 반시장 정서라고 언론이 만들어 왔어요. 한국 언론이. 정치인들도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근데 기업과 노동자와 그리고 소비자와 이익이 다 달라요. 자본주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리꼬로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른바 이제 한국의 그 이상한 보수들, 잘못 배운 보수들은 자꾸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거지. 기업 친화적이면 시장 친화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세뇌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채널 A나 정규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막 반기업적이고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근데 어제 그 정규재 주필과 이재명 대표의 토론을 보면 국민의힘에도 전략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플랜을 준비하는 팀들은 굉장히 지금 깝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규재 주필 이러죠. 조갑재 선생도 뭐 CBS 나왔고 탄핵을 기각하면 비상계엄 수시 면허증이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면허증을 발부하는 거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리더급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뭐 양상훈 이런 이제 아저씨들도 다 돌아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규재 주필이 나와서 화기애애하고 이재명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네. 이재명도 괜찮은데. 이런 나는 인상을 주고 정규재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쪽은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쪽은 반기업이야. 저쪽은 친노동이야. 저쪽은 반시장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구도가 짜여지는 이유는 뭡니까? 말한 대로 윤석열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나갔고 최소한 이런 거는 안 할 사람으로 가자. 이 개혁은 안 할 사람. 이 정도 합의가 되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아무런 호소력도 없는 얘기인데 요새 전국이 이렇다 보니까 들으면 그치.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이랑 이재명은 저런 개업을 하진 않겠고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겠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구도로 가는데 국민의힘 전략단에서는 그럼 우리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깝깝한 지금 결정적 장면을 보여줬다. 윤석열을 포용하고 선거를 치르기가 힘듭니다. 사실. 자,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김나평론가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대선이 있느냐? 대선이 있죠. 국힘에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있느냐? 그 저는 없다는 쪽이에요. 두 번째, 대선이 없는데 전략이 있느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겠지만 대선 전략도 없다. 제가 지금 지지하는 국힘은 대선이라는 것이 상수로 놓여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는 정당이에요. 대선 전략이 부존재하죠. 그러면 뭐냐? 당은 지금 당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선은 어떻게 되냐? 아니, 대선 치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실제로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할 거고 대선을 해야 되죠. 그런데 대선을 하게 되면 전략이든 또는 정책이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후보자를 비교해야 하는데 그런 게임이 구성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60일이 지나버리면 자, 문제는 실제로 보수 진영을 걱정하고 있는 정규재 논설위원 또 뭐 조갑재 우리 전 대기자님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정권을 누가 잡는 문제는 이미 넘어섰고 보수가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말 것인가의 모멘텀을 이 대선 국면에서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김진 중앙일보 우리 김진 잘 아시죠? 김진. 이분이 얼마나 독설가였어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쌍욕만 안 썼겠지 아주 독설을 퍼붓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선거 부정 약장사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60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선거 관련된 뭔 걸 좀 다시 밝혀봐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조차 나와서 지금 비판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 없고 대선이 없기 때문에 대선 전략도 없다. 라고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민아 얘기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저기는 김한. 제가 알겠습니다. 어제 요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8대 0으로 나온 거 재판관 전원일치와 관련해서 8대 0으로 나오고 검사장들 요렇게 탄핵이 다 기각된 걸 가지고 한쪽에서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야, 이렇게 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기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자꾸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근조근 말씀을 하시는 헌법학자들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반대던데요. 반대죠. 어제 이제 전혀 반대야. 어제 그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이 마비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에 정당한 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제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윤석열 그 파면 결정문 쓰다가 거기서 약간 컨트롤 C를 해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윤석열이 주장한 핵심 동도 논리가 뭡니까? 민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고 막 이래서 국정이 마비돼갖고 내가 이거를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게 의회 독재를 하고 있어갖고 내가 국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호소하기 위해서 실패할 줄 알았지만 군인들이 내 말 안 들을 줄 알았지만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내가 금방 처리하지 않았냐. 이게 윤석열의 논리 구조거든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근데 거기서 모든 거의 전제가 뭡니까? 국회가 탄핵을 이렇게 남발한 거 어제 이제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거론했던 4명이죠. 근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거 그래서 내가 국정마비 비상계엄 이 논리인데 어제 헌재는 양쪽에서 해석 가능한 논리를 모두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탄핵은 성립은 안 돼. 근데 최재에도 위법사항이 있고 검사들도 일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각하지만 국회가 이거를 하는 건 우리는 정당한 국회의 권리라고 봐. 그래서 이거는 8대 0으로 내지만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알고 정상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정리가 된 거구나. 그렇지. 이미 끝났어.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다 기각! 아싸 8대 0!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이제 국민의힘 류의 유튜브들이 많이 주장하는 5대3 기각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명이 기각을 할 거고, 예. 뭐 그러면 우리 다시 복귀할 거고,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얘기들을 어저께부터 국민의힘 이제 말하자면 의원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60명 뭐 발의한 사람 82명 다 헌재에 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제 막 기각이 될 거다. 근데 어제의 판결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리로 봐도 윤석열한테 유리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한 내용에 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행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국가의 위기를 불러온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글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뭐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검사들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의 그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 마비를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 탄핵 소추 행위 자체가 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어떤 비상사태야, 비상사태에 준한 어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뭐 그게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마구 내가지고 다수의 어떤 이 관료들이 또는 이제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국무위원들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은 또 할 건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어쨌든 간에 기각이 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돌아왔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기다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건데, 예?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를 그걸 못 찾고 너무 열받아서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비상계엄이 되겠습니까? 그쪽 논리에 의하더라도 그게 뭐 기다릴 수 있었든 아니든 간에 뭐 참을 수 있었든 참을 수 없었든 간에 그 요건이 안 맞으면 다 불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 봐도 이것은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한 이번 결론을 놓고 보면 윤석열이 주장한 어떤 갈래로 가더라도 윤석열이 주장한 나는 비상계엄 선포한 게 정당했다라고 한 논리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절차 이야기하면서 각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기각도 5대3으로 기각을 하려면 내용 자체가 위헌이나 위법성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3명이나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주도로 했던 82명이 헌재에 낸 탄원서에 보면 그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어제 판결도 그렇게 부분 인용하는 건데 뭐냐면 다소간의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기각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신분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달라는 게 나경원, 김기현, 이른바 김다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좀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약간 하자가 있었어도 대통령직을 파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죠. 김나윤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진보론이나 평론가들은 아니 판사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걸 뜯어보면 결국엔 그래 위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5명 정도는 파면하라고 해. 근데 3명은? 우리 편 3명 잘 들어. 이게 위법이 좀 있지. 근데 이거 대통령직 파면해서 되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라는 게 저는 82명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판사 출신들이 그 논리를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최재해 감사원장도 국가공무법 56조를 위반했다든지, 그렇죠. 이 검사들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는데 헌재의 결론은 직을 파면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를 윤석열에게 적용해 달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생떼 아닌 생떼죠. 근데 말이 안 되죠 다. 뭐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각하 주장 나오는 그 절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덕수 있잖아요. 한덕수를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를 지금까지도 다음 주에 하지 말고 한덕수를 먼저 해라. 한덕수를 먼저 하면, 그리고 한덕수가 복귀를 하면 최상목이 2명을 지금 앉혔잖아요. 그 2명 앉힌 게, 야,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인정을 한 거네, 니들이. 그러면 한덕수가 돌아오면 최상목이 앉혔던 요 헌법재판관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빼고 하자, 말자, 요거 가지고 시간 끌면서 이렇게 윤석열은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망상이라고 표현하셨듯이 네. 다 윤석열 월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월드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윤석열 월드에서는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최상목이 윤석열의 완전 미들맨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최상목이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금 안 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다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 다 바치는구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월드에서는 최상목을 못 믿습니다. 지금 최상목을 못 믿어가지고 빨리 한덕수가 돌아와야 됩니다. 한덕수가 돌아와서 최상목이 해놓은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고 혹시라도 이 최상목이 이거 마은혁 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도 날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덕수가 다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절차를 가지고 뭐 지금 뭐 이 세 명이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게 그렇죠. 이미 그 쟁점은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쟁점입니다. 왜냐면은 이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이미 기각을 예상했던 거는 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재판관들이 탄핵소추단한테 물어봅니다. 뭘 탄핵하려고 하는 거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제 헐겁다라는 지적들을 합니다. 재판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결정문에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여러모로 담기게 되지만 그러한 헐겁다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뭔가 이 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걸 예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들은 다 뭐냐면 이거는 지금 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슨 뭐 각하라든가 이런 걸 예상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고 이거는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는 질문이구나 이런 걸 예상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지금 각하가 왜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 가령 민주당이 뭐 내란죄를 뺐어요라든가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뭐 다시 했어야 됐어요라든가 이런 쟁점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넘어갔고 그 단계에서 이미 넘어갔고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5개 쟁점으로 다 추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 쟁점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쟁점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간 것이고 지금 나오는 이제 뭐 절차와 관련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썰들은 제가 이렇게 그 썰들이 나오는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절차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결정문에 얘기를 담아야겠는데 그 첫째, 그 얘기들을 담을 거냐 말 거냐 둘째, 담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담을 거냐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8대0이냐 5대3이냐에 각하냐 전체가 이제 인용하는 걸로 찬성하는 거냐 이런 걸 가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8대0에 파면은 제가 볼 때는 정해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결정문에 어떤 논리로 할 것이냐 또는 별개의 의견을 낼 것이냐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도 보면 별개 의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논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8대0이냐 5대3이냐를 가르는 이런 것까지 지금 가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8대0은 거의 확실하죠. 뭐 다음 주 8대0. 저는 뭐 그렇게 배팅하고 아니면 뭐 저하고 김한 기자가 방송계를 떠나든지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제가 그렇게 걸고 오히려 김한 기자는 직업이 기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8대0을 예상했었습니다. 오늘 8대0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8대0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뭐 기각이 되거나 이러면 누구처럼 죽을 때까지 그럼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죽겠다. 목숨을 걸고.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기자들이 정말로 쌍심지를 켜고 그게 뭔지 이렇게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드러나는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극우 포함입니다. 어떻게 취재하느냐. 그리고 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취재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헌재 쪽에서 나오는 숨소리 하나도 듣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퍼즐 맞추기에 계속 몰입을 합니다. 혼자서 하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런 정보를 모아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헌재를 바라보면서 숨소리까지 체크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고요. 국힘 또는 지금 보수 쪽 성향이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용산의 숨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용산의 지시는 무엇이지?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막 이거 지금 일종의 탄원서 넣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 지금 이야기해 봅시다. 면피용입니까? 아니면 압박용입니까? 면피용이구나. 면피용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데 뭐 각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차 문제 때문에 이게 엉터리다라고 결론 내려고 아예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힘의원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아 이거 지금 위법 사항이 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하죠.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면피용인데 그 면피는 누구에게 면피할 거냐? 자 탄핵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국정 이제 대혼란 또는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는 이 극우 세력들을 누가 먹을 거냐?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이 대선처럼 보입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아 이게 당권이구나. 나경원 당대표 도전하면 이번에 확실히 먹겠네. 그럼 김문수 밀고 당권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국힘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보수 재건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차기 당권 주자들에 대한 줄서기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선은 없다. 대선은 대선 전략은 더 없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는 승부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안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 자 선거 부정까지 지금 문제를 삼으면 예. 이 사람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부정을 했을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60명이 이거 법을 바꾸자고요? 이걸 정말로 선거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냐? 아니면 윤석열 파들이 지금 주장하는 극우의 준동과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정책 이익을 뒤에 좀 받아오자, 떡고물이라도 챙기자라는 것을 이미 미리 미끼로 던져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관심 없는 국민들은 야 이게 뭐야? 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다 따져보면 완전 엉터리다. 그리고 이쪽은 숨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린 결론이 그냥 8대0이다. 월요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월요일이다. 월요일 왜 근데 월요일입니까? 화요일부터는 다른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재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리도 네, 해야 18일 되죠. 날 또 조지호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 김봉식 또 이거는 또 아니 추가로 또 계속 신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중차대한 거를 그 뒤에 어느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합니까? 변론 종결이 됐죠. 그리고 뭐 편결문이라고 하는지 선고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작성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언제 할지 평의 열어서 정하면 아침에 자 모여서 점심때 발표하자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일정들이 뒤에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17일이 아닌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제 퍼즐 맞추기의 결과로 이렇게 그럼 월요일 날 겁니다. 아침이랄지 일요일 날 저녁에라도 당사자들 국회 측과 윤석열 측에게 이렇게 통보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꼭 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에 해야 된다. 평일 날 뭐 업무 시간 중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법에. 그런 거는 없겠지. 규정은 없죠. 근데 네. 규정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재판은 통상적으로 10시 아니면 2시에 헌재는 해왔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지는 보통 이제 이틀 전 정도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네. 공보관이 발표할 수 있죠.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근데 이제 공보관이 이미 발표 안 하고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마 문자 공지를 받을 텐데 지금 이제 전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월요일이 사실 제일 유력해요. 왜냐하면 유력한데 18일부터는 다른 일정이 있고 제가 알기로 18일까지만 비행금지 공역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그 기간 안에 하겠다라는 거를 경찰이랑 어떤 모종의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언론이 우려하는 건데 그러면 월요일 날 하려면 금요일 날 공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말에 광장이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겠어? 또 양쪽 다 너무 격앙되지 않겠어? 이 우려를 해서 헌재가 그거를 감안해서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로 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금요일 날 판결이 나면 그 다음 주 주말은 광장이 더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려하면 사실 못해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한다. 왜냐면 화요일, 목요일은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요일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저는 이제 좀 급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라도 다음 주 월요일 한다고 공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요일 날 오후에 공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월요일 아침에 이걸 공지하고 오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뭐냐라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까지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혹시 할지 모른다. 어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유튜브 채널이 이제 오늘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아침에 계속 이제 경찰 쪽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뭐 스페셜한 오다를 받은 것 자체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매우 조용한 상태여서 아마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공지를 하고 월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오늘 오후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용환 교수도 뭐 내용적인 것은 다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신용환 교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제인가요? 어제 MBC의 그 이준범 이라고 서울대 그 원래 기자를 했었잖아요. 이준범이. 네, 예. 요새 많이 나오시는. 예. 현재 재판연구관도 했었고. 연구관, 예. 요 사람 나와서 한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공신력이 있고. 예,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이면 웬만큼 이런 상황이면 어떤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그분들이 다 8대0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죠. 8인의 지금 헌법재판관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혹시라도 전화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분도 법학자지 않습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한대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현직에 있는 헌법재판관에게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결례이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자,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던 사람,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사람, 지금 재판연구관으로 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크게 벗어나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쟁점도 없고 절차적 하자는 보충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하고 못하고 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합의는 다 끝이 났다. 그렇습니다. 시점의 문제는 그냥 당사자끼리 모이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땡땡땡 재판관이 아니라는 설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아,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분. 보수적이라는 이분은 이 계기가 없고 오히려 다른 분이 보충 의견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판결문은 끝이 났고 보충 의견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 걱정 없이 월요일 날 기다려보면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경공에서 봉지욱 기자 그리고 사실은 뭐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한겨레도 지금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봉지욱 기자가 한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있던 창원산단의 창원산단, 한화, 명태균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봉지욱 기자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정작 큰 것은 제가 보니까 K21 장갑차가 있어요. 한화가 만드는데 장갑차가 K21 장갑차를 7,100억 원 가량 계약을 작년 12월에 합니다. 한화가 하는데 그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려면 그 전에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명태균 본부장과 보좌진들 얘기에 계속 그 장갑차 얘기가 나와요. 장갑차. 한화에서 4개 품목을 요구를 한다. K9 자주포 해줬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군한 차량이라고. 아 지금 이거 이거 그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예, 그거 한번 띄워보시면. 띄워놓고 얘기하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말고요. 네. 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관이 명태균 의원실 보좌관이 방사청에서 뭐 누구 통해서 K9 자주포 230mm 다련장 뭐 K21 장갑차 그리고 경군한 차량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한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실에 부탁하여 질의.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서로 짜고 치겠다.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게. 야 이거 필요하죠? 그러면 예,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결위는 김영선 의원실에서 질의해 국회에 반영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은 저때 당시에 이제 기재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정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그래갖고 특히 K9 자주파는 방위사업청에서 VIP 관심 사항으로 우선순위 반영했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VIP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을 뜻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앞전에 녹음 파일을 봤듯이. 창원산단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지. 네. 그리고 여기에 이땡땡 보좌관이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땡땡 보좌관은 어디 보좌관이에요? 서울에 있는 보좌관일 겁니다. 서울에 자, 있는. 이땡땡 보좌관 이제 보좌관이 2명이 있습니다. 예. 최땡땡 보좌관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땡땡 보좌관이 있고, 예. 그 이제 이땡땡 보좌관하고 최땡땡 보좌관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김영선 의원 두 사람이 여의도 있죠.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이때는 이제 명태균 대표를 명태균 본부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명태균 본부장이 이제 최땡땡 보좌관한테 요런 걸 지시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땡땡 보좌관은 그 국회에서 실제로 그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할 때 자료를 잘 만들고 하는 분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지시를 했고 저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기호 국방위원장 있죠. 예. 김영선 있죠. 예. 다 짜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예산 올리면 7,100원짜리 사주겠다라고 사전에 일종의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문제로 터질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에 관해서 강혜경 씨나 이 명태균 씨 바로 옆에 있었던 예.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눈치를 뭔가 챈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따로 한번 통화를 하셨죠? 예. 강혜경 국장이 이제 지금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2022년도 예산 시즌에 그 경남 의령군의 특별 교부세 이제 수십억 원을 반영하도록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명태균 본부장이 갑자기 이 계획을 처리를 했고 자주포 구매 예산 그 관련한 반영을 이제 위에 자료를 급하게 만들으라고 이제 최 보좌관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기재부에 반영토록 이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최 보좌관과 제가 이제 그 지시를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 저걸 보면 이제 이게 명태균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지 자 의령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십억짜리 특별 교부세를 통해서 거기 뭐 환경 관련된 산책로 같은 거 그거 이제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취재할 때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자 빨리 이게 자주포 관련된 걸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게 막 급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단위가 이거는 7천억이고 그러니까 그 뭐 특별 교부세는 보통 이제 20억 단위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의령군이 명태균 측근이 거기 뭐 가 있고 홍 시장 측근이 군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막 얽혀 있는 복잡한 소위 말하는 이제 로컬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갑자기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해서 했는데 저게 2022년 하반기니까 어떻게 2023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사느냐. 이게 특정한 제품 하나를 7,100원어치 산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터뜨린 것이고 명태균이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거 뭐냐? 명태균이 공익제보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이제 중요한 일종의 그 방송과 관련된 무기 구매 사업에 개입을 했다거나 누구를 권유했다거나 그게 국회 차원에서 움직였다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공천 개입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그렇죠. 명태균이 지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요즘 남상권 변호사 계속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오세훈 공격하고 홍 시장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이제 뭔가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야, 이게 근데 조금 더 팩트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입장에서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 K9은 뭐 자주포고 다 알려져 있는 제품이니까. 국방이고 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7,100억 그다음 마침 이제 산단을 만든다고 하니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좀 지원을 해준 게 뭐 나쁘냐? 잘못됐냐? 너희는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을 정부는 건데.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명태균 씨가 뭐 다른 거를 요구했는지 내가 이거를 정부에 얘기해서 예를 들면 애결위에서 무기를 사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 대화는 보좌관 단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위원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보좌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요건이 있었던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와 명태균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창원 산단 관련해서 하나가 이제 창원에 공장이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산단은 입지를 확보하는 게 1단계 중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유치 기업이 어디가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유치도 저희가 창원시 취재할 때 명태균 씨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창원시 고위공무원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기수가 된 사건이 아니지만 명태균 씨가 창원을 해서 만나러 다녔겠죠, 회사들을.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땅을 사놓은 명태균 씨 측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예를 들면 어떤 부산 쪽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을 자기가 만든 부동산 법인에 그 등기이사로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회사예요. 네.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로컬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부산 쪽에서 사업을 멀쩡하게 큰 사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창원에 산단에다가 땅을 샀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물려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기를 통해서 뭐 재산상의 이익을 보겠다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기존의 기업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번 기회에 공장이 세워진다라는 전제 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핑계로 아예 납품을 하자. 그러면 이제 3개 회사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두산하고 지금 이제 현대로템 이제 지금 그 KTX 뭐 방산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그다음 한화 세 군데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명태균을 통해서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러면 이게 방산도 수출이죠. 그렇죠. 원전도 수출이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땡땡땡의 수법을 보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산 리베이트는 저도 뭐 취재를 이렇게 해보면 방산 리베이트가 이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도 일단 큰데다가 특정 제품을 저렇게 7천억씩 산 전례가 없대요. 김종대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용도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쓰지 않는 거를 다시 샀다고 했을 때 이거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 리베이트가 통상적으로 3% 전후다. 통상적으로 무기 대금의 3%. 예, 그리고 전체 매출의 전체 매출의 3%니까요. 그럼 7천억 같으면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해외 같은 데는 뭐 5%까지 간다는 거예요. 해외 쪽은 뭐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청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고 그랬죠. 통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충분히 구멍이 뚫히고 여기에 명태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명태균 개입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런 증거가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그것의 결과가 누구의 이익으로 갔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대형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린다김 그다음에 이제 네. 국방부 장관 네. 생각을 해보면, 그 국방부 장관 커넥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린다김 같은 사람이 권력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권력에 있으면서 뭐 검찰, 기재부, 국방부 다 요리를 국회의원들까지 요리를 해먹을 그때보다 수도 훨씬 있지. 지금. 개선은 단순하죠. 왜냐하면 명태균이 끼고 명태균이 사실상 김영선 의원을 다 조정을 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기재위에 있었으니까. 명태균 위에는 사실은 김건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개선 구도는 중간에 뭐 린다김이라든지 이렇게 로비스트나 할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는 구조고, 만약에 이제 말하자면 저기에 어떤 게이트가 될 만한 성격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뭐 방산 리베이트라든지 하나가 저런 정도로 명태균이 힘을 썼으면 어떤 형태로든 뭐 예를 들면 사례나 고마움을 표했을 텐데, 뭐 이제 그게 명태균이 먹은 거면 명태균의 개인 비리가 되는 거고, 이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위에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대형 게이트가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명태균 취재를 오래 했고 뭐 경험과 지식을 다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명태균은 일단 현금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기는 애국심, 국가관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해서 누군가를 봐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이제 성향이어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누군가 개입됐다는 걸 명태균이 폭로하는 순간 이것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클 것이고, 만에 하나 본인이 직접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비리로 가면서 여기에 엮인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나 한기호 국방위원장 쭉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100% 투명하게 뭔가 처리를 했겠느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이 내용을 보면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큰 거래가 생겼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최종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김영선, 한기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저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의 입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이것의 실제 진실이 뭔지 밝히라고 하는 요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계속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직속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VIP인지 뭐 V0인지 뭐 그렇죠.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VIP 관심 사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계속 방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산 원전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렇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근데 돈이 다 안 돼, 사실은. 그렇죠. 그 방산 돈이 얘기를 다 안 돼. 방산에 집착을 계속해요. 근데 또 예. 방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호주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것에 이제 뭐 제가 자체적으로 무슨 뭐 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다 취재하고 뭐 이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온 보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화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예. 옛날에 이제 런정섭 논란 때 있었잖아요. 런정섭 논란 때 왜 런정섭을 호주로 보냈습니까? 물어봤더니 방산 때문에 보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호주 대사를 방산 때문에 보낸 것이고 그때 왜 방산이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호주에 그 하나 그 보병 장갑차 그 레드백이라고 하는 그거 수출하는데 그거 뚫으러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 또 방산 얘기를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그렇죠. 폴란드 방산 그러니까 계속 이 사실은 그때도 K9 자주포 이야기가 나왔어. 우크라이나 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방산에서 한화가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방산이라는 거는 또 권력이 움직여야 또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 내지는 뭐 원래 그런 거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정부의 성향 그리고 이 VIP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원래 하던 일. 예. 원래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V0님의 전공 분야. 예. 예? 예. 주가 조작이 전공 분야일 수 있는데 지금. 아니 주가 조작 세력에 참여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팩트니까. 그렇죠. 예. 전공인지 부전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복수 전공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 부동산 투기도 있고요. 그 다 복수 전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주전공이 예. 이제 뭐 애니탄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지 뭐 그거는 도이치 모터스인지 잘 모르니까 예. 아무튼간에 이제 뭐 그런 건 어쨌든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지금 VIP, V0가 돼가지고 방산 사업을 어쨌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제 가만히 있으셨겠느냐 이런 의문과 함께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의심, 폴란드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호주 얘기 이런 데서 이상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명태균 씨 얘기까지 여기에 무슨 뭐 지금 고명처럼 얹혀져 있다? 근데 명태균 씨 얘기 지금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차후에 취재를 좀 해볼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 전공과 부전공을 따지면 저는 전공 불문하고요. 전공 불문하고. 돈 먹기 전공이죠. 돈이 되는 모든 걸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약까지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와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는 우리 몇 명의 정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주 방산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뭐 호놀루루도 이야기가 나와요. 국제 방산 관련된 무슨 회의가. 여기에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영업력이 좋거나 아니면 하나와 전혀 관계없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가 뭐 납품을 했거나 그건 모르고 그렇죠. 런정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국힘이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왜 개입을 했겠느냐. 순수하게 애국심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진화의 전략으로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봉사하듯이 그렇게 했겠느냐. 다른 것이 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발언하고 지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노영 변호사도 뭐 고소가 된다, 고발이 된다, 또 누구도 고발이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인 것이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할 때 창원시에서 들었던 얘기는 하나가 에어로스페이스가 본사가 뭐 하나 건물에 있는데 제일 큰 사업장 한국 사업장이 창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2개인가가 있고 R&D 센터도 있어요.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창원에서 사실 제일 큰 회사예요. 그 하나가.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의 방산이
이 새로 만드는 창원 산단에 들어오는 거에 명태균이 관심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산단을 이렇게 부지를 넓혀놨는데 여기 들어올 제일 큰 회사가 어딥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고 근데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물류나 이런 게 마산으로 나가는 거에서 뭐 좋다 이렇게 이제 창원시가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제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거기가 좋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를 이제 말하자면 명태균 씨가 만나러 다녔다라는 얘기가 이제 창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때는 이제 관심이 명태균 씨가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냐 아니냐 뭐 자리냐 아니냐 이런 거인데 사실 지금 이 보도랑 연결을 해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하나가 가려운 거를 계속 긁어주고 그러니까 뭐 K9 자주포를 사는 거를 정부가 설명하지 못할 설명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예. 그런데 어쨌든 가려운 걸 긁어주고 거기서 일정 정도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공비나 내가 이 창원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엮는데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림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자, 조금 보태놓을게요. 이게 이제 K9 자주포인지 아니면 구형 장갑차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지 않은 또 회사가 한 회사가 이제 P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축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매출을 엄청나게 이제 그거는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방위산업청에서 우리가 진행한 이런 것들이면 관심 없으면 내버려두면 시장 논리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권력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 업체가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사는 기본적으로 독점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과점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입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P사도 아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대외적으로 대화 업무 엄청 잘하고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력이 개입했을 때 기업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법과 절차에 따라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까지 보면 지금은 조금 수면 아래로 있는 것 같지만 명태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이게 방산 게이트로 터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 투기 그리고 산단 개발에 따른 차익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법님이 폴란드에 전차 팔아주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크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거 맞죠. 좋은 거 맞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전반적인 거는 지금 아직 사실이 안 나와서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스캔들이나 게이트화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뭐 돈에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멀어져 있고 이랬던 분들이 아니고 당장 자기 땅 때문에 자기 일가의 땅 때문에 양평고속도로가 휠 뻔했어요. 양평고속도로가 휠 뻔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독점 산업이고 산업 자체가 불투명해. 원래 국방 방위 산업은 산업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가. 아이들은 가.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런 부부가 어떤 일을 했을까? 제가 뭐 갑자기 한마디만 하자면은 윤석열은 처음에 후보 시절에 보면은 자주포가 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이 탱크냐고 물어본다고요. 이거 K9 보고. 아 그랬었잖아 참. 포축 긴 거 하고 짧은 거 하고 구별을 못 하는 거고 이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고정식하고 이걸 구별을 못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뭔 방산에 뭐 관심이 있냐고요. 갑자기. 지금 찾아보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3개월 사이에 주가가 3배 올랐네요. 그렇다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저도 이제 주식을 워낙 오래 하는 사람이라서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권의 가장 그 뭐랄까요 스타 주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공직자 윤리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대의하는 누군가 기관이 필요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월급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하네요. 뭐가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발할 때 7만 원쯤 했거든요. 주식이 지금 70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조정에 혁신을 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많아서 수출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면에 이제 권력이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위임한 고난자에 대한 이자들이 그런 자들은 아니야. 이 부부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놈들이 아니죠. 내가 이제 지금 흥분하는 것이 제가 이제 기업을 욕하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도시 농촌 다 포함해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60대 아저씨 중에서 가장 하질이야.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모든 행위를 봤을 때는 언행들을 봤을 때는 가장 하질의 인간을 뽑았어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윤석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일 거짓말을 어떻게 공공의 장소에서 매일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모든 행위 자체가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마누라와 관련된 일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뻔뻔한 자가 어디 있어? 이 탄핵의 본질이 뭐예요? 네. 지 마누라고 국정농단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그거 덮어주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 근본적인 그렇습니다. 팩트를 부정하고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느니 위헌이 있느니 없느니 개소리를 하고 지금 국힘이고 집에 권력이 다 이지랄 하는 거 아니에요. 지 마누라 때 지 마누라는 며칠 전에도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뭔 일도 했는지도 모르고 또 갑자기 또 용산에 대통령실에 사라져버리고 그 추적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자 때문에 생긴 이 지금 그렇습니다. 국난을 무슨 절차니 법 위반이니 이런 걸 따지면서 정말로 다음 국민들을 주에 속이고 탄핵이 있어요. 되면은 더 큰 진실들이 줄줄줄줄 나올 수가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나 전 인류의 현대사를 통틀었을 때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인간이 있었나? 윤석열만큼? 특히 대통령이나 이런 관직을 맡았던 지도자급 관직을 맡았던 인간 중에 보수 우파에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나왔어요. 그거 진짜 구글이나 어디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겨레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윤석열의 거짓말. 정치인들이 가장 안 해야 될 게 거짓말인데 이 인간은 인생이 거짓말이야.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헌재에서도 진짜 인생이 거짓말이야. 8번이나 생중계를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한겨레가 정리하면 책이 한 3권짜리로 나와야 돼.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선동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 속마음속에는 윤석열의 속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한 게 아니고 다 지 마누라 위한 거잖아. 뭐 이런 60대 아저씨가 어디 있어? 길거리를 가봐요. 정상적으로 60대 아저씨가 이런 60대 아저씨가 있는가? 에? 직업에 귀천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검사 아저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검사 출신의 아저씨가 있는지. 이런 아저씨들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실위에서 출발하면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쉬운데 갑자기 이제 이게 언론 그리고 국힘 보수정치 세력 기득권들이 동원돼서 진영 논리를 만들어 놓고 야 너는 그 생각하니까 이 편이야 이 편이야. 그렇지. 이렇게 가는 정말로 수준 낮은 논쟁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원래 보수적 성향이다 아니면 중도 보수다 뭐 중도 진보다 뭐 이런 평가에 좀 익숙지도 않지만 지금 가보면 대구 같은 데 가면 야 너는 좌파 아니냐. 대구는 민심대로 다 따라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상식적인 사람이 할 때는 야 그게 아니고 원 출발 지점을 봐라고 이게 왜 이재명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냐고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을 하고 이거 지금 드러나니까 막으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렇죠. 무슨 헌법재판소가 미쳤냐고 왜 대통령을 그 죽이려고 나서냐고 진영 논리 때문에 진영 논리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금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 다 마비가 돼버린 이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냥 질 낮은 아저씨예요.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쓰레기인 그런 아저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 예.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을 이미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구매하실 때, 렌탈하실 때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을 때는 150% 보장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이름도 산삼순백,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의 보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꾸준한 품질 관리 물론이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이나 되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최고고요. 3월에는 순백 산양산삼 1+1 추가 서비스로 순백 산삼 그 병을 10병을 더 드리네요. 새싹 돋는 계절에도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는 산삼순백 1666에 1080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하나 한겨레 21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